지난달 30일 산케이 신문에 의해 처음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이 채만 하루가 되지 않아 현실이 되었죠.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번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품목의 일본 외부 조달이 가능한지, 현재는 며칠 정도의 재고가 남아있는지, 해당 품목들의 국산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하지만 누군가 정리해놓은 이 한마디의 문장보다 이 이야기가 더욱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문장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중 먼저 분업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칭가스와 레지스트는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원료이고, 일본이 에칭가스와 레지스트를 만드는데 원천 기술이 있다는 이 두 개의 문장을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실제로 모두 일본이 보유하고 있더라는 문장으로 해석해낸 다소 잘못된 논리가 등장하고, 우리의 반도체 생태계는 일본에 종속되었다는 기본 전제 속에 이번 사건을 해설하는 전문가들이 속속 등장하는 요즘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분업과 종속이라는 단어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료 장비에서 세트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는 실로 수없이 많은 개별 시장이 있고, 그 개별 시장 속에서 오랜 시간 하나씩 원천 기술을 축적해온 업체들로 인해 해당 시장의 진입 장벽은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증명해낸 소수의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과점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업체와 그 업체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원하는 상위 시장의 구매자들이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반도체 시장의 고도의 분업화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단 1%의 품질 차이가 거대한 수요의 차이, 더 나아가 업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이러한 이 고도의 분업화는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요체이자 이 시장의 발전을 이루게 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시장의 분업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면 수출 규제라는 단기적이고 현실화된 문제 앞에 1조 원의 지원금과 같은 장기적 차원의 해결책들이 제시되게 되는데,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특히 이번 사태 이후에는 일본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가열차게 향해야 할 방향성인 것은 맞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을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시장이 향해야 할 한 가지 지향점이라는 문장과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산업 구조를 두고 서로 간의 좋고 나쁨의 이 보편적인 차등이 있다고 믿는 건 역시 다소 장기적 차원의 이야기들이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는데요. 우선 원재료와 장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윗단의 산업들을 잠시 마비시킬 수도 있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번과 같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얽힌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 속에서는 오랜 시간 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온 협력사들 간에 서로의 산업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죠. 반대로 시장에서 누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세트와 완성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월등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 간의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믿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산업 구조의 문제로 이해하는 건 역시 이러한 오류가 나는 착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겪으며 국산화율을 높이자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전달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업 구조에서 일본이 내세울 카드는 앞으로 수도 없이 많고, 이것을 우리가 모두 국산화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일본이 점령한 영역을 뺏는 것보다 AI 전장과 같은 보다 부가가치가 크고 더욱 유망한 새로운 산업에 이 비용들을 투자해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자 정치적 리스크로부터의 안정장치를 만드는 더욱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일본의 규제 이후에 벌어졌던 이 히스토리들에 대해 그 사실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이야기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정리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시장 내에서의 이야기들은 아직 명확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에서의 이야기들보다 실제로 이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정치, 외교적 부분이라는 점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다행히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정부의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향성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죠.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WTO가 되겠습니다.
23일부터 양일간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측의 요청으로 의제로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아주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3자 동맹을 기반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전략들을 수립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 미국의 중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이 이 수출 규제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들도 그 사실관계는 우선 차치하고 그간의 일본의 행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나름 합리적인 해석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것도 마이크론이나 인텔과 같은 이 미국 업체들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미국의 중재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배경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전개들을 정리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일본과의 직접 협상이 되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일본 규제의 배경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고 일본이 원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명확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일본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난 1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한일 양자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실무 협의에서 우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규제가 기존의 3개 품목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 내용을 해설하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화이트국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 최초 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본 측은 단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이해해야겠죠. 수출 규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고 단지 올바른 기업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최초의 산케이 신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 아직까지 한 건도 수출 허가가 없었다는 부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출을 금지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이번 수출 규제로 최장 90일까지의 심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 최초의 입장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 수출 금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보았는데요. 혹시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미래를 맞추는 쪽집게 예언가들에 대한 이야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황을 놓고 여러 개의 해답을 미리 블로그에 각각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정확히 맞춘 포스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예인의 죽음 혹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쪽집게 예언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 복잡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에 정답이 있다고 믿고 벌써부터 정답을 내놓으려는 소위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저마다의 해답을 내놓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앞으로의 변수들이 결론을 만들어 나가게 되겠고 아직은 수많은 경우의 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전혀 반대되는 결론을 가진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양산이 되며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논쟁을 격화시키는 재료로 소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번 사태를 겪으며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실제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에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확실치도 않은 이야기들로 인해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그것을 넘어 이번 사건이 우리들끼리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영상의 특정 문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말씀들 저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린 것은 아닌가 새겨듣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지만 반대로 이 순간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생기는 반목들이 어쩌면 일본 규제가 노리고 있던 가장 뼈아픈 부분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누군가가 미래의 일들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을 경계하고 특히 그것이 내 맘에 쏙 드는 언어들로 포장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벌써부터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는 쪽집게 예언가들을 멀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혹여 사태를 진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태를 냉철히 진단하는 것과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해 시장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은 조만간 현업자들의 몫으로 온전히 맡겨지게 되고 현업자들은 시장 밖에 있는 이른바 전문가들보다 이미 더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직접 거래선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밖에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로 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봐야겠죠. 다시 한번 이번 일본 규제가 규제로 인한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반목으로 이어지질 않길 빕니다.
가젯서울도 오늘 스스로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이 사실관계들을 꼼꼼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